좀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니까 상당히 우리 기존 세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냥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참여정부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이후 한 번도 권력을 놓쳐보지 않은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10년이겠죠. 그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우리는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된다. 손해를 보면서도 할 일을 제대로 한 정부다. 내일 당선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자세에 감동을 받은 거죠. 사실상 실수인 것도 있지만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더 그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언어를 썼어요. 정치적 어떤 뭐라고 할까 한, 열정, 꿈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지는 과정을 만나서 같이 한 시대를 꽃피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수 재벌 기업들이 왜 이런 돈을 이렇게 자기 돈처럼 막 갖다 주느냐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밤새워 하루 종일 TV 앞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거의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거의 탄식처럼 저도 모르게 이게 혼잣말이 입 밖에 빠져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나라에 살고 싶다. 저도 모르게 나온 제 말입니다. 제가 제 말을 제 귀로 듣고서야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았죠. 법정에서 그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24살인가 그랬고 대통령이 저보다 12살이 많으신 그 띠동갑입니다. 그래서 36 변호사였습니다. 제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아주 소탈한 변호사. 그 법정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두 번째가 그랬고, 세 번째는 좀 당시에는 말이 좀 어눌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저렇게 어눌하게 하셔서 어떻게 변호사를 하시지? 신발을 벗고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발가락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선 후보가 그때는 경선 후보였지만 경선 후보가 자기 무좀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하면서 기자한테 발가락 양말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격이 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독특한 후보구나 그런 생각이. 당선자 시절에 그 비서실장을 아마 속으로 나를 작정한 다음 같았어요. 어쨌거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한번 불러서 갔어요. 대통령 당선자 그 방에서 만났는데 들어서자마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러더니 너무 좋죠 그러더니 이제 정권을 이제 획득하게 돼서 선거에 이겨서 그리고 첫 번 만남이 돼서 그런가 천진난만하게 너무 좋죠 그러면서 자기 볼을 막 이렇게 만진다 그럴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참 순진한 분이네 이런 생각을 했고.
참여정부는 많은 것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게 비주류 정권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정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아주 비교적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50년 주류사회, 50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주류의 도그마, 고정관념, 주류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뒤집어 본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절차적 민주주의 부분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그 내용, 즉 그 민주주의의 실제 내용, 근데 인권이라든지 또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 민주주의 발전은 매우 더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이 실질적 민주주의가 크게 신장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금 더 민주화시켰다. 그리고 정치개혁에 있어서 고비용 구조를 완화시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부개혁에 있어서 정부를 혁신형 정부로 바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 균형의 문제의식을 이제 추구했다.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보니까 한국이 민주주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느냐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0%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정착했다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민주주의의 비약적인 그 발전과 성숙과 심화가 이루어진 정부다. 한국 사회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참여정부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제 민주화된 질서로 옮겨가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진 않았지만 민주화된 질서로 점차로 옮겨가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이 과도기적 단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다. 참여정부 안 그래도 실패했다 했었는데 내가 이 얘기 아닙니까?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우리 사회에서 진작에 논의했어야 될 민주주의 문제들, 남북 평화 문제, 남북 문제, 그다음에 어떤 정당 민주주의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참여정부에서 다 논의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 압축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그렇게 저는 헌정사적 의미를 분명히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들이 그 각 분야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했다라는 건데 언론은 언론대로 성역 없이 정말로 씹었잖아요. 우리 얘기하듯이 좀 속된 표현으로 씹을 만큼 다 씹었고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도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표현의 자유에 전혀 문제 없이 얘기했고 어쨌든 참여정부 시대에는 국민들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하는 뭐 자유의 시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 같으면 우리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일장이 딱 줄 서라면 다 씁니다. 요즘 안 씁니다. 초등학교 하나급도 주먹이 질서를 못 잡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주먹이 질서를 못 잡습니다. 그러면 이 질서를 잡으려면 모든 사람이 무도회장에 춤을 추는 사람들처럼 그 스텝이 원칙대로 잘 추면 전체 무도회장이 등 서로 안 부딪히면서 잘 돌아갑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걸 만들자고 하는 것이어서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는 어떤 것, 이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잡아당기면 합력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기울어진 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때로는 반대쪽으로 확 잡아당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확 잡아당기면 그 사람은 이 과격하다는 말을 듣게 돼 있고 반대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말을 듣게 돼 있죠. 참여정부가 당했던 많은 모략과 음해, 비난 이런 것들은 되게 이런 객관적으로 볼 때 역사라는 것이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구부러졌다가 반대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자기 정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악역을 맡은 거죠. 한국이 10년 동안 과거로 후퇴했느냐? 그건 좀 우스운 얘기죠. 객관적인 거 좋아한다면 객관적인 숫자를 쭉 늘어놓으면 되죠. 뭐 외환 보유고서부터 경제성장 지표서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최대의 수출 호황을 이루었고요.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은 외환위기로 거의 국가가 부도났던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김대중 정부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극복해 나가는 과정. 2만 불 시대가 이야기되는 현실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죠. 다시 10년 전으로 IMF 시대의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의 양심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국가를 새로 세운 10년이지 어떻게 이게 잃어버린 10년이고 실패한 10년이 됩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다시 IMF 시대로 돌아갈 거냐고 한번 물어보면 금방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잃어버린 10년, 그중에 잃어버린 5년은 참여정부 몫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10년을 내다보는 정부가 참여정부였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용어이고 우리도 10년 동안 정권을 잃었으니 우리도 좀 한번 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서 이 정부야말로 대한민국에 참으로 필요했던 정부, 이 시기에 없어서는 안 됐을 정부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무능하다, 아직까지 아마추어다, 실패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근거가 없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다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답변할 용의도 있고 또 답변에 대한 자료 다 있습니다. 그 내실을 보면 상당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많은 정책 과제들이 실현이 됐고 그런 점에서 저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정책적으로는 성공한 정부다.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나라를 말아먹었는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는가, 그런 질문이 있다면 수치로 놓고 본다 그러면 참으로 지금 돌아보면 얼마만큼 그것이 허황되고 대단히 비이성적인 공세였는지는 여러 가지 수치로 본 대한민국의 현실이 응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참여정부가 해왔던 정책적 방향과 역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실패를 했으니까 그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반대는 이건 아니다. 그것은 낭떠러지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아마 참여정부가 한 정책들을 쭉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균형 발전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보살피고 인권을 보살피고 하는 일들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렇게 나란히 서서 용변을 보게 돼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엉겹결에 제 본심을 이야기한 건데 악몽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깼으면 좋은 악몽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사실은 아차했죠. 사실 이게 참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장관직에 임명했다는 것은 큰 어떤 나름대로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 얘기나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약간의 착종 현상이라고 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해방동의 세대입니다. 1946년생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자라는 과정에서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원론에 가장 충실하게 삶을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투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통령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 대통령을 그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법 위에 존재했다면 지금은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에 의존하는, 결국 법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법에 따라서 실제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 행정관까지도 참석해서 발언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전 정부나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컨대 대통령님을 몇 번 뵈느냐, 또는 대통령님을 보고 드릴 때 누가 참석하느냐, 이런 것들은 마치 힘의 원천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졌고요. 역사가 한 단계 바뀔 때는 반드시 스피리추얼리스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스피리추얼리스트,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죠? 우리말로 하면 혁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 혁신가죠. 혁신가인데 이 혁신가가 나타나서 뭔가를 바꿔놓으면 거기서 나온 어떤 것들을 그 다음에 포멀리스트, 형식주의자들이 어떤 공식화해가지고 그거를 다음 단계의 어떤 지배적인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게 쭉 가다 보면 또 시대하고 안 맞게 되고 그 다음 스피리추얼리스트가 또 나타나서 바꿀 때까지 그런 폼새의 지배가 계속된다, 뭐 이런 변정법적 이론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묶어서 이렇게 보더라도 그 10년 동안이 이 두 분의 스피리추얼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원래 독특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문단의 맥락을 제거하고 그 한 단어나 한 문장, 이 말투 이런 걸 꼬투리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치를 해버리는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현장을 둘러보고 국민의 아픔을 확인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안심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실현할 수 없는 정책이 쏟아져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가진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왕과 신하가 있었다면 지금 국민이 왕이고 대통령은 신하다. 옛날에 우리가 왕에 대해서 신하가 쓴소리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로 때로는 대통령도 국민에게 당장의 인기를 얻지 못해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 작전 작동권 그리고 국방개혁 행정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패장구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이고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 노무 공급 체계는 세계 어느 정부도 맨입에 해결하지 못했던 수백 년, 100년이 넘는 꼴통 과제의 것을 좋게 말하면 탈권위적인 어법인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어법을 그대로 씀으로써 본인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격에 맞지 격식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만만하게 보는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가깝고도 먼 대통령을 원해요. 너무 멀어도 구중궁궐에 있는 대통령이지만 너무 가까워도 왜 우리 가까운 사람은 대부분 좀 낮게 보잖아요. 이상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법적 권한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캐릭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언어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었습니까? 참 고집스러운 분이었죠. 퇴임을 맞이하는 때까지도 자기 캐릭터, 자기 성정, 자기 표출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한국에서 권력자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연구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보하는 입장에서 참 힘들었던 것이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지만 어떤 연출된 이미지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혹은 일종의 어떤 자기적인 연출로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아주 극도의 거부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때에는 TV에서 막 이렇게 학자들하고 논쟁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이렇게 뭔가 큰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포용력 있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런 대통령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게 그분이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분이 정치적으로 또는 잘 연출되게 했다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 저는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참모들이 탈당을 하십시다. 탈당을 하면
무소속으로 해서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다시 입당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지역주의 바람이 부는 속에서는 부산시장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한참을 고심하시다가 나도 이 선거를 이기고 싶다. 그런데 원칙을 저버리고 이겨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지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고 싶다. 지역주의가 문제다. 이런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그런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맞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했기 때문에 설령 지역주의 타파를 하나의 원칙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더라도 그 어떤 실천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한계 이런 속에 주저앉고 말게 되죠. 결국 저 원칙을 지키면서 자신은 어떤 낙선의 어떤 불이익을 겪은 이런 원칙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이것이 국민들한테 감동을 준 게 아닌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셔서도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또는 국민들에게 당장 거슬리는 얘기도 문제제기해가면서 5년 동안 역시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에 맞게 국정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정치 역정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라고 믿는 이상은 그런 것을 불고하는 그러한 원칙을 쭉 지키시는 그러한 원칙주의셨다. 그러니까 대의와 명분을 쫓는 정치인이에요. 가치를 쫓는 정치인이에요. 대통령이 돼서도 그걸 한 번도 저는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부의사관 승진을 이제 시키는데 A와 B 중에 누가 좋겠나라고 장관이 물을 때 저는 A로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위에서 오래된 사람이 돼야 이게 좀 조직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장관이 A에다 동그라미를 쳐줬어요. 근데 돌아 나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장관 해봤자 아무 힘도 없어. 이렇게 혼잣말로 하길래 잽싸게 돌아서서 내가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솔직히 B가 형님이 모처럼 부탁하고 사돈관계라고 하더라. 근데 자네 말 들어보니까 도대체 B를 동그라미 못 치겠더라. 그래서 내가 A에다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 다음에 정몽준 그 후보가 자기들한테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문서로 작성해 주라고 하니까 끝내 작성을 안 해요. 우리는 이제 몸이 달았죠. 빨리 그 문서나 써줘 버려란 말이야. 그래야지 협조할 거 아니냐. 근데 끝내 못 쓰겠다. 근데 안 쓰시더라고. 나 떨어지면 떨어지지 못 쓰겠다고. 우리로서 어떻든 지지 철회를 다시 철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설득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다가 벼랑간에 벌떡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어서십니까 하니까 난 집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지 철회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다시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건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상대방이 그런 결정을 했으면 그런 결정을 존중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한 10년도 넘은 일입니다만 대통령 되시기 전에 대중 목욕탕을 같이 갔었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채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서 대통령이 보시다 못해가지고 젊은이 물 좀 끄고 가면 안 되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이 덩치가 이랬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목욕탕 가면 그런 부분들 유심히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옆에 가서 살짝 꺼주고 나옵니다.
광주 경선 때 뭐 다들 그때 이제 노풍의 발화 지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후보는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 밖이었어요. 그날 오전 그리고 그 전날부터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조짐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노풍의 전조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직후에 어쨌든 그 광주 경선에서 노풍이 불었고 그 이후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인재 대세론을 깰 수 있는 후보가 됐으니까. 광주 경선 그거 결과 보면서 거기 있던 모든 기자들, 이른바 조중동 기자들도 굉장히 감동 먹은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른바 조중동의 기자들도 80년대를 살아온 기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기자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우리 그 정치사회에서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 역대 대통령과 당선 과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과 당선 이건 그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래서 그 물리적 변화에서 화학적 변화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고 당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예를 들면은 그분은 그 결국은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그 물리적 결합이거든요. 힘의 결합이거든요.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도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흔히 DJP 연합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어떤 물리적 힘이 작용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어디 뭘. 그런데 자발적 이제 그 정치 참여,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 첫 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형태, 아니면 어쩌면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이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선거운동 문화도 만들어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그냥 광범위한 요구가 수용이 돼서 대통령이 만들어진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의 대통령 이런 측면이 기존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집권자죠. 근데 이것이 좀 더 이제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을 이제 이 항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 개혁이나 또는 정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시적으로 굉장히 위력을 떨친 정치인에 대한 큰 팬클럽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 버린 셈이죠. 그러나 장차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어떤 식으로 촉발되고 조직화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때이른 모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얼리 어댑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례로 이렇게 기록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 홍수가 나서 강물이 이제 넘치고 강물이 막 흘러오면은 모두가 떠내려가서 다 아래로 갈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다 걸쳐요. 다 서로 걸치면서 이만큼씩 걸리지 않습니까? 돌부리에도 걸리고 징검다리, 나무 다리 밑에도 걸리고 그게 시대의 인연 같습니다. 노사모로 축적되어지고 표현되어진 2002년도의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뭐라고 할까 한, 열정, 꿈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지는 과정을 만나서 같이 한 시대를 꽃피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파병 3,000명 평화재건 부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히 그 한미동맹을 깨는 행위다. 그리고 또 그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부 내에서도 아니 상대방은 아이스크림 달라라는데 떡 주는 격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진보적인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파병 반대로 돌아서서 막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참 잘했다 그럽니다. 진보적인 시민운동 쪽은 못했다 그럽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왜 반대하십니까? 미국은 나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그거는 뭐 과연 그럼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근데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뭐 한미 FTA가 이 자회전이다, 우회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 이념적인 논쟁을 바탕으로 둔 어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 좌회전하는 사람도 우회전하는 사람도 직진하는 사람도 먹고 살 거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나라당은 우리를 가지고 너무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좌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이 그 좌파 세력들은 너무 신자유주의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해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비판 자체가 정말 의미 없는 이 딱지 붙이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다 현실로 내려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사람은 좌파고 그걸 거론하지 않는 사람은 우파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약간 이것도 이제 너무 상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좌파 아니었거든요. 좌파라는 이론에 입각해 설명하면 전혀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파였냐? 이념적 정향, 즉 오리엔테이션을 좀 벗어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걸 굳이 얘기하자면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사안별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1980년대, 노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그 민주개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거기에는 민중적인 어떤 그 서민에 대한 평등주의 사상도 있고 분단된 조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고 독재 정권으로부터 인권을 탄압받으면서 생겨나는 자유주의자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의 특권과 반칙을 보면서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있고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요소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민주화 정부 10년의 어떤 자양분이 됐죠. 그것을 가장 잘 종합적으로 구현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진보의 정체성이 소위 8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졌다면 21세기에 지금 변하는 속도는 80년대 초반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또 20년 전의 얘기가 또 이론과 현상들이 현재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화라는 것이 외부의 부당한 권력이나 폭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자기 이익의 불가침성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이건 그야말로 이제 정글 자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동네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집단 행동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이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기 희생의 선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스웨덴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실험이 됐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넨 라이드너 모델 같은 형태의 연대 임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진보 진영에서 이 정부보다 더욱 더 진보적이고 더욱 더 또 현실성 있는 그런 그 대안을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오히려 그 정부 쪽에 굉장히 많이 끌려다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진보 진영은 단순히 반대하고 투쟁하는 세력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안 세력, 그다음에 이제 수권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현실의 토대 위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진보 진영은 과거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어떤 패러다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뭐 정권은 어떤 투쟁의 대상이며 그다음 반대의 대상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거죠. 87년 이후에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이후 이미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뭘 준비했던가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는 더 강해졌거든요. 사회경제적으로 아까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 대답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그러지는 못했고 민주화 좀 앵무새처럼 민주화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이제 싸워야 할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공동의 적이 없어진 거죠. 그랬을 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화 세력들이 그 비주류 근성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건 뭐냐면은 그 목표지향적이 되지 못하고 어떤 공동의 적을 비판만 함으로써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에서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차별화하는 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진보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데 동참하지 못했다. 보다 현실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 앞으로 이 좌파, 더 넓게는 진보 세력의 위기가 올 것이다. 관념적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 수단을 통해서 그 가치를 실현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아마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없었던 그런 수석실이고 아마 이런 수석실을 만든 것 자체가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이 어떤 시민단체들이나 유관단체들하고 대화를 쭉 한다든지 이런 데들 많이 익숙해 있지 않았는데 참여정부에 있어서 제가 그런 점을 많이 배웠던 거는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액터들과 대화를 해나가는 데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게 그런 토론 그리고 많은 대화 그런 과정 이게 많을수록 오류를 줄여간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어떤 장관이 한 분 또는 힘 있는 수석이 대통령 직접 만나서 뭐 보고하고 거기서 결재받고 결정받아서 와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건 아니다고 보고요. 역대 정부하고 비교하면은 감히 평비서관이 대통령께 건접한다는 것은 뭐 되게 있을 수 없었죠. 되게 모든 사소한 거 하나도 수석을 거치고 실장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고하거나 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지만 거의 매일 아침 그 일종의 비서관들뿐만 아니라 수석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또 저희들 생각이 좀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고요.
정부는 시스템 정부라고 하는데 일의 주체를 사람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모두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개에 가까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게 한 70개 가까이가 됩니다. A 부서에서 하는 일을 B 부서에서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정부 업무라는 것이 하나의 파트만 잘 안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던 이제 시대는 지났고 다양한 정보와 협력과 이해 관계들을 조정해내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화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형성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아주 특이한 것이 모든 기록을 다 남기도록 메모지 하나도 다 남기도록 그것을 전부 나중에 국가기록원에다가 보낼 겁니다. 아마 대통령님에 관한 그 기록들이 역대 어떤 대통령님에 관한 기록보다 방대하고 자세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도 누구라도 읽기 쉽게 본인 스스로도 또 정리 한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후에 사가들이 참여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근거들은 아주 넘쳐나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초기부터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챙기셨던 부분이 기록이십니다. 참여정부가 한 일들이 뭐냐면 단기간에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시스템 같은 걸 많이 깔은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하기 위한 인프라. 행정관이 처음 그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내고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음 그 선임 행정관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토의를 거쳤고 누구의 자문을 받았고 이거 다 이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서관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비서관 차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루어서 어떤 결론을 냈고 그걸 이제 수석 이게 쭉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행정관이 생각했던 것부터 쭉 그 토론 과정이 이게 한꺼번에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지원은 이제 정보 독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보를 공유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이걸 보고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다 밝힐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지원 시스템, 물론 많은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제 컴퓨터 사용하는 분들은 부처에서 오신 분이든 또는 일반 이제 별정직이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또 실제도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특허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놀라기도 하고. 이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대통령과 회의를 한 후에 바깥에 나와서 다들 얼얼하다, 충격이다라는 표현들을 썼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대통령께서 구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셨어요. 청와대 이지원 업무관리 시스템은 적응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 모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는 아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능과 효율성을 가진 것 아닌가 싶은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5년 동안 최대의 발명품이라면 아마 그걸 들 수 있지 않을까. 당장 경기 개선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참여정부의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역사 아이러니인데 그게 참여정부로 하여금 욕을 먹게 만드는데요. 먼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다른 역대 정부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이고 억울한데 지금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고 억울하다 그러면 또 더 돌팔매를 받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그 개발 독재 시절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에 보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끌어나감으로써 경제의 주체들이 그 정책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해서 이제 성장률이 7% 뭐 10%까지 올라가던 이런 시절은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가지고 이제 기업이라든가 민간 개인들이 경제 주체가 좀 더 이제 그 예전과는 다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본 펀더멘트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역설적으로 이 정부가 인기가 없게 구조화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기를 얻기에는 참 어려웠다. 대통령의 힘을 행사하는 이 도구로 쓰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회 갈등에 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자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뭐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아주 질서 있게 탁탁탁 힘 있는 사람이 해결해 주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지 않았던 건 바로 선진국으로 가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그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나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경유착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문화도 없어지고. 당장의 성과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일종의 그 수돗물을 옮기는 수도 파이프로 치면은 이 파이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금방에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그 효과는 큽니다. 좀 혈관이 튼튼해진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는 하드웨어보다는 조직을 줄인다든가 인력을 줄이는 이런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즉 행정 서비스의 질, 콘텐츠의 내용에 더 영향을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 수준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정부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여러 비판 세력으로부터 파퓰리즘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국가와 시대의 과제,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국가와 시대가 필요로 하고 가야 될 방향이라는 점은 국민의 여론에 또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실행해온 정권이다. 적어도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곁에서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공연장 하나 만드는데 돈을 쓸 거냐? 그 공연장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인력을 만드는데 돈을 쓸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 선택을 했느냐면 공연장을 지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연장 지으면 달라져 보이잖아요. 일단 뭔가 변했잖아요. 참여정부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냐면 공연장 짓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겠다는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뿌리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저를 신뢰하셨다는 거는 저로서는 아마 누구를 어떤 자기가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주군을 만나는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은 과연 저렇게 어쨌든 간에 저를 신뢰하셨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참모들은 다 주주가 돼야 된다. 주주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되면 주주들이 열심히 뛰어줘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네들이 항상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그다음에 몸가짐도 게을리하지 마. 주주다 공동 책임을 지자. 저는 첫째로 이 노무현 대통령은 참 책임을 이렇게 져주는 그러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대개 그러한 그 비판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께서 지고 나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끔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꼭 지시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어쨌든 그 밑에 장관들이나 또는 그 정부 조직을 좀 이렇게 그 쌓아놔 주신다고 할까요? 그런 걸 위해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그러한 그 행동을 제가 아주 여러 번 봤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참모를 자르거나 멀리함으로써 그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 부담을 질 거는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당사자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힘든 가정은 또 위로해야 된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러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하셨던 거죠. 어떤 분들은 참여정부가 힘이 있었냐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전부터 분명히 하면 저희는 분명히 힘이 있었고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권력기관을 동원하거나 뭐 여론을 조작하거나 이런 식의 힘은 발휘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정권 구성원들의 내적 충만감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적극성, 진취적 의식 이런 점에서 저는 분명한 힘이 있었고 저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정보의 공개, 공유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지켜주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저는 참여정부 구성원들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화 시대의 진정한 힘은 저희 같은 방식으로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우선 어떻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구애되시지 말고 그 당당한 역사적인 그 평가를 재임 기간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 것을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러한 참여정부의 성과는 아마 두고두고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역사의 그 평가가 저는 시간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신명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끝나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자신이 있다. 과거에는 이념과 정치의 정책화였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정책의 정치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도 개척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숙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옆에 서 있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나머지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를 빕니다. 외롭게 한 사람이 되어버린 대통령을 우리는 봅니다. 가령 노태우 대통령 곁에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퇴임기를 맞이했다 그러면 행복한 퇴임기가 되기 위해서는 집권 기간의 여러 가지 이 활동과 미처 펼치지 못한 포부 이런 것들을 문서로서 글로서 또 다른 형태로서 정리를 해서 이후에 그 후배 정치인들 또 한국 사회에 좋은 어떤 참고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죠. 원래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면 평전을 제가 쓰기로 하고 대통령이 그 권리를 저한테 주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아픔은 아픔으로
못다한 노래가 남아있네. 못다한 노래가